여기까지 질문이 있으면 해요. 여기까지. 억지로 질문하지 말고. 대법원에서는 결론 아예 못해요. 공식적으로 없어. 각가다 필요해서 참고인 진술을 듣기 위해서 하는데 공식적으로는 원칙적으로 변론이 없어. 그러니까 대법원에 이렇게 변호사 가가지고 하는 거 없고 서면으로만 들어가는 거야. 이게 법정에서 뭐 펼치는 가끔가다 공개 변론한다라고 해서 참고인 진술 교수들 가가지고 하는 게 있어. 특별한 경우는 있는데 보통은 원칙적으로는 변론이 꼭 열리는 경우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참고인 진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서면으로 심리해. 서면으로 들어가. 또 헌법재판에서는 뭐 맨날 뭐 중개하고 하는 거 뭐 하던데 민사재판도 가끔가다 최초로 대법원에서 변론한 게 여자를 종중원 지위를 인정할 건가 그런 거 가지고 한 7, 8년 전에 한 번 했고 요새는 한 1년에 한두 번씩 해. 1년에 한두 번씩. 또 확정 차단의 효과가 뭐냐고? 1심 자체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내렸어. 그죠? 판결을 내렸어. 근데 불만 있는 사람이 항소를 해. 그지? 항소를 하면 판결로 마무리되는 게 확정이 차단된다. 느낌 알겠어? 확정이 차단된다. 느낌 그대로 1심 판결이 항소가 없으면 2주 일내에 항소가 없다든지 송달받고 아니면 적극적으로 항소권을 포기한다든지 하여튼 더 뒤가 벌어지는 게 없으면 그대로 그게 확정이 돼. 그제? 근데 항소를 했어. 항소를 했으니까 그대로 굳어지고 이제 이 판결은 확정되면 기판력 등이 생겨서 더 못 다투는데 항소를 하면 확정이 차단된다는 느낌 이해해봐. 확정될 뻔한 게 차단되니까 다시 심리가 열리는 거야. 그렇지? 다시 심리가 열린다. 그게 확정 차단 효가 상소 제기의 효과가 확정 차단효야. 상소를 제기하면 확정될 뻔한 게 판결에 의해서 그대로 굳어질 뻔한 게 차단돼서 다시 심리가 열리는 거야. 이해되겠어? 어? 그러니까 상소 제기의 효과가 확정이 차단된다라는 효가 발생하는, 즉 상소 제기의 효력 중에 하나가 확정이 차단이 돼. 확정이 차단이 돼. 또 부대 항소는 말 그대로 부대 항소는 앞에 부대가 부산대 부대야, 군대 부대야. 어? 누가 전화할 때 여기 부대 앞인데 이렇게 했는데 이쪽 듣는 사람은 이 사람이 부산대 나온 사람은 당연히 부대 앞이라고 할 때가 부산대 앞이고 이쪽 군 관계에 있는 사람은 부대 앞이라고 하니까 군부대 앞이라고 생각했는데 부대 항소는 뭐야? 느낌이 뭐야? 응? 부대라는 게 뭐야? 이 부착돼서 이렇게 뭐 이런 의미. 그러니까 원래 항소한 사람의 항소에 부대에서 반대측이 뒤늦게 자기 것 추가로 심리를 요청하는 행위. 지금 세세한 거까지는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용어적인 설명만 할게. 항소가 있잖아. 항소를 했잖아. 근데 항소를 양쪽이 할 수도 있고 뭐 어느 한쪽이 할 수도 있어. 그 전제는 항소에 이익이 있다면. 근데 이 입장은 항소를 안 했어. 그쪽이 항소를 했어. 그쪽이 항소를 했는데 뒤늦게 나도 어떤 거 따져달라고 내세우고 싶어. 근데 애초에 항소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내세울 수 있는 그 행위를 상대방의 항소에 편승해서 왜냐면 상대방도 항소 안 했으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 확정이 돼서 그 뒤에 심리가 없으니까 뭔가 다시 내세우는 작업을 할 수 있는 그 장면이 없잖아. 잘 생각해봐. 양쪽 다 항소를 안 했으면 끝나버리잖아.
그 사건 끝나잖아. 그러면 지금 나 뭔가 더 따져달라고 심리해달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올 수 없는데 지금 나올 수 있다는 건 누군가에 의해서 항소가 돼서 펼쳐지고 있는 거야. 항소심이. 그 김에 내가 처음에는 내 나름대로 항소를 했으면 부대 항소나마 쓸 필요도 없어. 나는 나대로 항소하고 그쪽은 그쪽대로 항소했으면. 잘 보자. 저번 때 항소할 때 불이익변경 금지 같은 것 좀 가르쳐줬지. 1심 판결이 1억 원 청구했는데 5천만 원 인정됐다고 치자. 그럼 원고든 피고든 다 항소할 수가 있어. 원고는 피고는 어떤 의미에서 불복하냐면 원고는 1억 원 요청했는데 5천만 원 받아줬으니까 1억 원까지를 요청하는 항소를 할 수가 있고 그 점에서 안 받아줬으니까. 피고는 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5천만 원 인정됐으니까 피고 입장에서 항소는 뭐야? 0원으로 가기 위한 항소를 하는 거야. 그지? 여기는 1억 원으로 가기 위한 항소. 양쪽 다 항소할 이익이 있어. 전부 승소자는 항소할 이익이 없어. 만약 1억 원 청구해서 1억 원 다 받아줬으면 항소할 이익이 없어. 그지? 지금은 5천만 원만 받아줬으니까 이때 일부 청구 이 부분 개념할 때 헷갈리지 말라고 한 거는 이건 일부 인용이야. 일부 청구가 아니고 나중에 이제 묵시적으로 잔부 청구가 나왔을 때는 묵시적 일부 청구 개념이 등장할 수는 있지만 일단 1억 원 요청에 5천만 원 인정해 준 건 일부 인용이야. 그제? 일부 인용됐고 이 경우에 일부 인용은 원고든 피고든 항소할 수가 있어. 만약 피고는 항소하지 않았고 원고만이 항소를 했다고 쳐봐. 원고만이. 원고는 왜 항소했겠어? 5천만 원에 대해서 1억 원 받고자 한 번 더 들이미는 거지. 처음에 1억 원 요청했는데 안 해줬으니까. 들이밀었지만 피고가 항소를 안 하면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 저번 때 얘기했듯이 어떤 거야? 일부 인용하고 헷갈리지 말라는 게 이때는 일부 인용은 있을 수 있어. 1억 원으로 갔는데 실제 항소심에는 조금 늘어서 7천만 원쯤 됐다. 라면 2천만 원 더 늘은 거지만 3천만 원은 덜 받게 되는 거지. 그래도. 그치? 이런 거랑 1억 원으로 늘렸는데 3천만 원으로 혹시 줄어들 수 있냐라는 것은 뭐 때문에 이런 상황은 나올 수가 없냐면 피고가 항소하지 않았다면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 때문에 3천만 원 이하로 떨어지는 이런 5천만 원 이하로 떨어지는 이런 것은 해줄 수가 없어. 즉 원고만이 항소했기 때문에 심리의 범위는 0에서부터 1억 원까지 지금 확정이 차단돼서 다루어지긴 하지만 실제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 때문에 5천만 원 이하로는 떨어져서 판단해 줄 수가 없어. 그치? 만약에 3천만 원이라는 심증이 든다고 쳐봐. 1심에서는 5천만 원 정도의 돈 줘야 될 것이라고 심증을 했는데 항소심은 원고만이 1억 원으로 올려서 5천만 원부터 더 받겠다고 왔는데 심증이 3천만 원밖에 안 된다는 심증이면 이 심증대로 3천만 원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원고만이 항소했을 때는 좀 아까 무슨 용어 썼어? 있다 없다? 없어. 이유는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 때문에. 실제 재판은 그럼 어떻게 나와? 심증대로 3천만 원인데 해줄 수 없으니까. 항소를 기각하면 돼. 그냥 항소를 기각. 일부러 막 3천만 원 심증 든다고 3천만 원 판결을 해주기 위해서 1심 5천만 원짜리를 막 3천만 원으로 낮춰서 해주면 그건 안 된다는 거지.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 때문에. 이해되겠어? 알겠지? 그래서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 이해됐지? 그치? 그런데 이 판결문이 1심 판결문이 5천만 원 줘야 된다는 판결문이 원고 측에는 이제 송달이 판결문이 송달된 게 뭔가 이 각각 갔는데 하루쯤 피고 측한테 하루 뒤쯤 도달했어. 그러면 받은 때부터 2주일 기간을 따져서 항소할 수 있어. 근데 피고 입장에서는 자기가 1심에서는 박박 싸웠지만 5천만 원으로 결론이 난 이런 결론을 보고 피고는 5천만 원 정도는 내가 줘야겠다 생각해서 그냥 이렇게 끝났으면 해서 항소할 생각이 없어. 피고는. 근데 원고 이렇게 보니까 원고도 항소를 안 넣은 거야. 그래서 자기 입장에서는 5천만 원 주는 거로 끝나나 보다 했는데
다시 아까 피고가 하루 늦게 도달했다고 설정을 했는데 피고가 하루 먼저 송달됐다고 쳐봐. 피고는 마지막 날까지 이렇게 원고가 뭐 더 문제 안 삼으면 난 5천만 원 주겠다라고 해서 그냥 그렇게 해서 끝날 거라고 생각하고 항소기간 끝날 때까지 이렇게 대충 끝나는구나 하고 했는데 하루가 원고한테 송달된 게 하루 늦게라는 말을 써도 되는 게 아니라 하여튼 차이가 나. 왜냐면 그 송달되는 건 뭐 결국 우편집회원이 가서 송달을 해주는데 우편집회원이 간 그 뭐 여러 가지 업무상 하루쯤 거기는 늦게 그 집에 가서 송달이 된 거야. 피고 입장에서는 자기는 이제 오늘까지 보니까 없는 거로 끝나겠다고 생각했는데 어디서 지금 틈이 하나 벌어진 거야. 하루 그쪽이 남어. 근데 원고는 이제 피고가 거꾸로 원고 입장에서는 피고가 항소해서 영원으로 내리는 이런 것을 주시하고 있는데 피고는 이미 얘기할 수 있는 항소할 수 있는 날짜가 딱 어제로 지났어. 이제는 이게 자기 만판이 된 거지. 하루 남은 그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손에만 달려 있는 거야. 피고는 더 못하는 기간 넘어간 걸 딱 확인했어. 어제로 끝났어. 피고는 2주간이. 그래서 원고가 확 항소를 치고 들어갔어. 이해되겠지? 결과적으로 피고는 항소를 안 했어. 원고만이 항소했어. 그러면 이제 실제 나오는 판결은 5천만 원은 확보된 거야. 원고가. 그치? 원고가 5천만 원 확보된 거잖아. 불이익변경 원칙 등과 관련해서. 피고 이거 하루 사이에 뒤통수 맞았네. 자기는 그냥 5천만 원 주는 거로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자칫하다가는 5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로 막 걸로 뒤로는 빠꾸하지 아니한 채 이 싸움이 되잖아. 그래도 피고가 이제 와서 그러면 자기 거는 못했지만 뭐를 하면 돼? 만약에 피고가 지금 단계 그 이후 단계에서 원고만의 항소를 이용해서 그 이후에 실제 자기 항소 기간은 놓쳤지만 안 했지만 못했지만 어떻게 할 수 있다? 원고가 어떻게 할 수 있겠다? 원고의 항소에 속된 말로 빌붙어서 편승하여 뭘 하면 돼? 부대항소 하면 돼. 이 항소 피고의 부대항소는 뭐야? 영원으로 낮추는 쪽으로. 원래는 기간을 놓쳐서 못했지만 부대항소 의미 알겠어? 부대항소 상황 알겠어? 되겠지? 됐어? 그게 부대항소. 되겠지? 또 부대항소하면 원고 항소 기간 안에 그러니까 부대항소를 할 때 원고가 항소할 수 있는 기간 안에 해야 피고가 해야 되는 거예요. 원고도 항소일 기간에 항소를 안 하고 피고도 안 했으면 아까 계속 원래 가서 어떻게 돼? 항소심이 열릴 수 있는 상황의 전개가 없잖아. 지금 누군가라도 항소를 해야 이게 항소심이 부대항소는 전제가 뭐야? 상대방에 의해서 항소가 되고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건데 상대방도 안 오고 자기도 안 했으면 그냥 2주간 지났으면 그 판결은 확정이 된 거지. 그럼 부대항소라는 개념이 나올 수가 없지. 뭐가 다시 이해가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원고가 항소를 안 했으면 원고가 항소를 안 했으면 그다음에 피고도 항소를 안 했으면 확정이 되잖아. 부대항소를 하는 전제가 나오지를 않잖아. 확정된 판결은 확정된 것은 이제 더 이상 못해. 확정된 거는 더 이상 못해. 그래도 뭔가 여기에 황당한 요소가 있어, 이 판결에. 근데 아까 말한 3세판도 사실은 보장된 건 아니지만 하여튼 3심제로 써먹을 거 다 써먹었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쓸 수 있는데 안 써서 확정을 됐다면 이제 끝난 거야. 이 법률 관계는 끝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의 불복수단으로 451조의 재심이 있어. 형사소송에서 주로 많이 쓸 거야. 근데 민사사건에서도 있어.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는 이제 더 왈가왈부하는 것이 안 되는 게 원칙이야. 안 되는 게. 그랬을 때 뭔가 하기에 451조 1항의 11가지 사유, 11가지인가? 사유가 있을 때 예컨대 뭐 대리권 없는 자에서 소송이 수행됐다든지 어떤 범죄적 행위가 가미돼서 그 판결이 내려졌다든지 뭐 이랬을 때 그런 판결에 대해서 취소를 구하고 다시 심리를 구할 수 있는 형사사건에서 많이 여러분이 들었을 거야. 그랬을 때, 즉 451조에 조항이 있는 사유에
한정적이야. 무조건 인정되지 않아. 자기가 어떤 거 불만 있다고 다 인정되면 그 아까 확정됐다는 말이 무색해지니까 일단 확정됐다는 걸 전제로 이런 특별한 어떤 취소를 시킬 수 있는 어떤 451조의 1항의 11호 사유를 전제로 해서 한정적으로 그런 사유가 있다고 주장해서 그게 받아들여지면 이 확정된 판결을 취소시켜. 취소시키면 그 분쟁에 대해서 확정된 판결이 없으니까 다시 심리를 할 수 있는. 즉 기판력, 확정된 판결로서의 효력인 기판력을 제거시켜 놓고 다시 심리를 하는 거야. 그런 제도가 재심 제도로서 있는 거야. 이해되겠지? 그러니까 확정이 됐다라는 거는 이제 그 분쟁은 끝난 거야. 그치? 그래서 기판력이 발생해. 그치? 되겠지? 그래서 재심 이야기 했어. 확정됐다는 얘기 했어. 기판력은 확정된 걸 전제로 하는 얘기야. 기본적으로. 확정된 어떤 분쟁의 그 사건이, 동일한 사건이, 즉 소송물이 동일한 것이 또 등장했을 때 기판력이 걸리는 거야. 어? 그죠? 똑같은 사건이 등장했는데 기판력이 안 걸리고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몇 개는 있어.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래. 여러분이 하나 얘기해주면 똑같은 사건 또 낼 수는 있어. 기판력의 문제에서 괜찮은 게 있어. 어떤 경우야? 판결로 확정된 법률관계. 예컨대 돈 빌렸다 못 받았다고 해서 1억 원 받을 수 있다고 해서 확정을 했어. 끝났어. 그 분쟁은. 그래서 1억 원 받을 수 있는데 별 재산이 없어가지고 실제 못 받고 그냥 10년이 흘러가고 있어. 확정된 판결은 우리가 소송을 제기하면 시효가 중단되고 그 결론인 판결이 확정되면 원래 법률관계의 시효가 뭐 3년짜리든 5년짜리든 10년짜리든 확정된 판결이 있으면 다시 10년이 시작한다. 그게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가장 많은 뭐 우리가 시효에 있어서 등장하는 그 기본 이론이야. 그지? 조문의 민법에서 여러분이 그렇게 배웠어. 판결이 확정되면 이제 원래 시효하고는 관계없이 10년의 시효가 돼. 그래서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지금 10년이 다 되도록 실제 손에 못 쥐고 있어. 그 판결을 대로 못 하고 있어. 그래서 이게 10년이 지나니까 이제 새로 받은 그 판결로 인한 10년조차도 이제 다 까먹게 생겼어. 10년이 다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또 한 번 소송을 내. 이때 매정하게 기판력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이거 다 날라가 버려. 그래서 이제 기판력 관련 교과서 어디든 소송법에 보면 동일한 사건이지만 시효 중단을 위해서 다시 똑같은 소송을 내도 기판력에 걸리지 않는다. 이런 문장이 하나 딱 있어. 딱 있어. 어디 한 문장 딱 있어. 거기까지 이해됐지? 어? 근데 3, 4년 전에 내가 어떤 판례 하나 갖고 수업에 썼는데 그 판사 그렇게 해서 낸 소송인데 원래는 이겼거든? 그래서 1억 원 받을 수 있는데 소송을 냈어. 시효를 그러니까 다시 시효 이제 갱신한다는 의미에서 10년 다 돼가지고 다시 소송을 냈는데 기판력은 걸리지 않지만 실제 심리를 원래 사건처럼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한번 갱신해주는 의미에서만 다시 손들어주고 이제부터 또 10년 써먹을 수 있다. 이렇게만 해주는 의미에서 기판력이 괜찮은 건데 이 판사가 심리를 했어. 그래가지고 뒤집었어. 그래가지고 돈 받을 권리가 이번에는 받을 권리가 없는 것으로 됐어. 하급심 판사가 그렇게 했어. 대법원서 그런데 제대로 봤어. 대법원서 뭐라고 얘기했어? 그거는 기판력 안 걸려서 다시 낼 수는 있는 거지만 실제 다시 낸 것에 대해서 심리를 막 하는 것까지는 아니다. 그냥 한번 리뉴얼 해주는 정도에서 1억 원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서 해줘서 이제 다시 또 한번 10년 시작하게 해주는 정도에서 가능한 거지. 근데 이 판사가 착각할 만한 그런 요소는 있었어. 그 전액 판결이 제대로 심리하지 않고 여러분이 지금 무변론 판결이라고 하는 자백간주 판결로 심리가 없이 원고손이 들어갔기 때문에 두 번째 낸 소송에서는 이제 첫 번째 게 실질적인 심리가 없이 원고손이 들어졌으니까 아마 이 새로 기판력 깨고서 들어온 소송에 대해서 이 판사는 이제 심리를 해보고 싶은 뭐 이런 상황이었던 거는 같아. 추측한데. 근데 실제는 두 번째 들어온 소송은 뭐 때문에 들어온 거야? 시효 중단을 위해서 기판력을 깨고 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그 정도에서만 그쳐야 되는데 실제 심리를 해버린 거야. 그렇게 하라는 의미는 아니었는데
이해되겠지? 그런 사건이 한 번 있었어.